안녕하세요. 당신의 흘러가는 일상에 감히 시선을 보태는 감시자들입니다. 오늘 20번째 감시인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신디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감시자들은 미연, 젠투, 바코입니다. 안녕. 오늘은 반일과 노제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뭐 음식이나 뭐 컨텐츠를 포함한 어떤 문화, 일본 문화나 여행지로서의 일본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확신의 반일파이고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일 정도로 약간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과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근데 초밥이나 뭐 사케동 같은 일본 음식 되게 좋아하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 감성에 대한 향수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임진왜란 같은 먼 역사 또는 일제강점기 같은 가까운 역사를 떠올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생각 없이?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즐겨도 되나? 하는 그런 부채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이 일본에 대한 양가 감정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궁금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인지 아니면 yes or no 재팬인지. 저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엄마랑 둘이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저도 엄마도 딱히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먼 나라는 많이 다녔어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여행에 막상 가보니까 또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뭐 음식도 잘 맞고 그리고 뭐 일본 문화에 있어서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특히 제 또래 주변을 보면은 일본에 대해 굳이 이렇게 반일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여행을 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또 어떤 그런 세대의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어본 세대고 또 저희 할머니는 그래서 일본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단무지를 닭광이라고 부르세요. 그 양파? 양파? 그리고 막 쓰레기통은 빠켓스라고 하시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엄마 세대에는 반일 감정이 또 뚜렷하고 또 저희는 그 또 한 세대를 넘어서 굳이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우리 세대는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바코가 말한 것처럼 그런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뚜렷하게 반일이다 이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역사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단호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뭐 초밥 굉장히 좋아하고 저 진짜 인생 영화가 토토로라서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향수나 선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우길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팍 식는 거죠. 맞아. 팍식. 저도 뭔가 바코의 얘기랑 비슷하게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혐중 정서가 사실 반일 정서보다는 좀 크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한창 이제 운동권 선배들이 운동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일 정서가 있는데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한 18년도, 19년도 이 이후의 분들, 대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고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창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뭐 20년 넘게 자민당이 계속 독차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먼 나라로 바라보게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일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하나를 지워버린 건지 아니면 이게 객관적인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약간 또래 중에서 좀 반일 감정이 조금 센 편이라고 느껴왔던 게 네. 사실 노제팬 운동 우리 2019년에 그 일본 제품 뭐 불매 운동 뭐 가지 말자 뭐 사지 말자 이렇게 시작됐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노제팬 운동을 좀 해왔던 것 같은 게 제가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으로 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그런 거였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방사능 이슈도 있었지만 뭔가 굳이 다른 데 그리고 가고 싶은 곳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제팬 때 좀 그래서 별로 힘들 거 없지 뭐 나 원래 일본 여행도 잘 안 가는데 했는데 하나 큰 마음을 먹어야 했던 게 저는 맥주였거든요. 이게 짤로 돌아다녔잖아요. 불매해야 되는 제품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제 당시 최애 맥주였던 필스너 우르켈이 있는 거예요. 맛있죠. 그래서 이게 체코 맥주인데 왜지? 하고 봤더니 일본 회사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왜 인수해서 그렇게 불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제팬 어땠어요? 근데 저는 또 일본 불매 운동이 우리 역사적 맥락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와 가장 근접한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와 끊임없이 외교적인 이런 어떤 사건들을 계속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위안부 사과 맞아요. 문제나 아니면은 사도광산 지금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네.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겪으면서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다시 나빠졌다가 다시 이제 화해를 하는 것 같았다가 또 우리 또래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제팬? 그래서 저도 일본 이런 상품들 소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도 또 별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노제팬 할 때 저는 원래 소비 자체를 진짜 잘 안 해가지고 약간 제가 딱히 실천하고 말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좀 세대별로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다르고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반일 감정이 강하지 않은데도 특히 우리 또래에서 이 불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진짜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연은 맞아요. 미연은요? 네. 그 노제팬이 불거질 때가 19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여름에 이제 노제팬 불매 운동이 시작하고 나서 뭐 한 달도 안 됐을 때 가족 여행으로 약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게 5명이서 가는 거였는데 거의 몇 달 전에 끊었던 비행기 표여서 저희 아빠가 그 캔슬 여부를 알아봤는데 캔슬이 안 되는 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5명이서 조용히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된 제 지인이 제 인스타그램을 언팔하더라고요. 네. 그때 사실 그 감정이 좀 뜨거웠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노제팬 불매 운동이 터졌을 때 이제 일본에 다녀온 거 말고는 한국에서 소비할 때는 일본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옮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본을 옹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저를 오히려 단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무서움이 살짝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일본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 자체는 멋있지만 그 당시에도 왜 일본 의류 매장 같은데 누가 네. 가면 좀 욕하고 그랬던 맞아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매장이 거의 뭐 결계 친 것 마냥 없고 그게 또 일본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개인들끼리 너무 서로 감시하는 감시 사회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노제팬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약간 하나의 어떤 콘텐츠화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뚜렷해서 뭐 저희가 한창 그 강제동원 이슈가 있었을 때 미쓰비시사의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 당연히 느낄 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뭐 일본 제품을 무조건 소비하는 게 그릇됐고 또 일본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어떤 절대적 판단 잣대를 갖고 뭐라고 하죠? 절대적인 잣대를 집어넣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좀 문제가 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맥주 같은 것도 네. 체코 맥주인데 일본이 인수하면 사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공장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따져야 되고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냐. 맞아요. 이게 100% 일본에게만 이익이 되나 이런 걸 따져보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매 운동의 취지 자체는 저도 너무 공감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필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조금 약간 이런 복잡한 사안을 처리하기엔 너무 단일한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맞아요. 노제팬 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사람들이 불매를 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본 게 사실 한국에서 그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최근에도 어떤 일본 음식점의 뭐 메뉴 같은 것들 이런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좀 일본어로 뭐 표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네티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공개적으로 네 약간 문제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그게 되게 공격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그런 일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약간 좀 비틀린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좀 대표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일본 문화를 즐기는 것까지 뭔가 이렇게 단죄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마녀 사냥을 시킨다는 게 사실 한국인이고 그게 운영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구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일본의 문화를 즐기고 그런 분위기를 뭐 즐기고 싶어서 그런 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것과 이제 일제의 잔재를 척결해야 한다 이런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뭐 일본식 분위기의 식당에 가고 뭐 일본 음식 즐겨 먹고 이런 거를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많이 어떤 사고의 단계를 너무 많이 건너뛴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뭔가 피해를 입어온 것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사과를 받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요구할 때는 그 방향이 그러면은 제대로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바코가 말한 것처럼 너무 그 사고의 과정이 건너뛰어서 오히려 그냥 우리끼리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2019년에 노제팬 이렇게 되고 나서 일본 내에서는 또 반작용으로 혐한 정서가 또 엄청 커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간 한국인들이 되게 뭐랄까요, 뭐 차별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또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식당에서 뭐 한국인 안 받는다 이런 것도 맞아. 있고. 이게 아까 바코가 말해줬듯이 어쨌든 뭔가 너무 이렇게 나눠서 구분 지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일본,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이 일본 사람들, 일본인에 대한 관념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뭐 일본인이랑 뭐 굳이 가까워져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편협한 사고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그걸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줘? 증죄라고 해야 되나? 연좌제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관념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거랑은 별개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마냥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던 게 제가 이제 그 2019년 한창 노제팬이 있고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반에 일본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 생각해서도 그렇고 뭔가 딱히 일본 애들 굳이 친구 안 해도 돼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 약간 뷰티 콘텐츠라던가 뭐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 일본인 친구들이 그 한국 문화 있잖아요.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소주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기 엄청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 저한테 호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 언니 막 누나 약간 이런 본인들 문화에는 없는 그런 호칭을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그 콧소리 비음 가득한 막 언니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 주는데 그게 참 뭔가 너무 고맙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정말 뭐 모국어를 쓰는 것만큼 편하게 언어적인 소통은 안 되지만 그냥 척하면 척 이해되는 그런 정말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를 좀 좋게 보지 않더라도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그런 시선을 던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반성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되게 신디가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일본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귀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그 프랑스에서 살 때 친한 일본인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문화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좀 조용하고 뭔가 너무 큰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뭐 직설적인 말 안 하고 무조건 돌려서 말하고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안 그런 일본인들도 되게 많겠지만 제 친구들은 그 관념에 살짝 부합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내 감정을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마운 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저를 걱정 많이 해주고 뒤에서 많이 챙겨주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더 정이 많이 가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신디랑 비슷하게 제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일본인을 혐오하는 거는 좀 구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주변에 아예 일본인이 없고 교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일본인이랑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나 막 독도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뭐 한일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은 한 굳이 좀 역사적인 문제를 꺼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한일전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막 서로 약간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한국인이랑도 정치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데 또 그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서로 맞아. 난감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약간 정치권에서 보는 그런 과격한 표현 이런 게 그 개인 칭의로 내려오면은 오히려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언뜻 느낀 게 되게 역사 교육을 우리만큼 특히 그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역사를 우리만큼 자세하게 교육받지 않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사실 뭐 일본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아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일본인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뭐 이런 경향이 현실에서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절대적인 악이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하는 우린 선이니까 어떤 행동, 어떤 나쁜 생각, 말 이런 건 전부 다 정당화가 되는 경향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한일 관계에서 뭔가 그런 일본의 태도와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분노를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떳떳했지? 그러니까 일본 아닌 맞아요. 동남아시아에 맞아요. 있는 그런 맞아요. 타국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한국이 그런 학살이나 가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가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그런 요구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떳떳해져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고통받았던 근현대사가 있으니까 더 그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살해하고 뭐라고 하죠? 노역? 아무튼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그런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 안 다루고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부터 어쨌든 가해자의 자리에 설 용기가 먼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네요. 작년에 나왔던 그 한국 법원이 한국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한 거 책임 인정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도 진정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면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제대로 책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반일 그리고 노제팬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게 얼마 전에 본 한 기사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지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진만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때 이제 세계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쉬충마오라는 대만 사진 작가의 사진집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이 속에 이제 일본 헌병들 앞에서 이렇게 눈이 가려지고 나무 십자가에 손발이 묶인 채로 총살을 당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세 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이게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희귀 사진들을 구매를 한 뒤에 흑백 사진들을 컬러로 작업을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저는 이 시기를 담은 어떤 사진을 컬러로 보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를 컬러로 보니까 뭔가 되게 가까운 역사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 비극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 컬러로 작업을 했냐라는 질문에 이 작가님의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역사는 현실은 결코 흑백일 수 없다. 모두가 나의 역사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선 컬러화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대답도 참 인상적이었고, 일단 한국 사람도 아닌 타국 작가가 뭔가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그 메시지가 뭔가 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나보다 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좀 충격적이네요. 그니까요. 좀 정말 무섭게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컬러로 보는 게 굉장히 좀 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게 모두가 나의 역사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신디가 말한 것처럼 타국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어쨌든 이런 전쟁과 사람을 학살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자체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어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시화를 해서라도 정말 잊지 않고 계속 우리 모두의 역사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섬찟해지는 것도 있고요. 되게 마음도 너무 아프고 맞아요. 약간 뭔가 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가끔은 가장 큰 원동력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19년도, 20년도 이후부터 한일 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을 약간 피곤해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네네. 멈춰왔던 것 같은데, 그런 저를 좀 반성하게 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저를 그 역사의 현장으로 확 끌어다 주는, 맞아요. 되게 천마디 말보다 훨씬 중요한 사진이지 않나요? 백문이 불여일견.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뭔가 기사가 어떤 외교 문제 때문에 이게 역사 문제가 언론에 되게 이렇게 표면으로 떠올랐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공휴일, 국가 지정 그 공휴일의 의미도 약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맞아요.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간의 그런 역사와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사진처럼 우리를 계속 환기할 수 있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계속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의 토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상을 그냥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약간 갑자기 하고 싶은 말 네. 생겼는데,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사진으로도 약간 감정이 환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역사를 다루거나 공간으로 기억하는데, 혹은 기록물로 다루는데 한국과 독일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해주세요. 그 베를린 가면은 100m마다 전시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체크 포인트 찰리였나?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거리에도 제2차 세계대전 관련한 전시물이 있고 그냥 걸어 다니면 약간 하나의 제2차 세계대전 기록물로 가득 찬 거대한 뇌를 탐방하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관심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당사자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도 서울에 역사관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 감춰져 있고 외곽에 있고 찾아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19년도에 한창 이제 한일 관계에 관심 많고 그 수요 집회도 좀 부지런하게 참석할 때 그런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후기를 보면은 다 약간 운동권 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 관심 있는 분들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시민이 역사를 읽는 거는 그 시민이 무지해서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다루는 국가의 태도 혹은 공간으로 남겨놓는 태도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공감해요. 사실 이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 이유가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죄를 했고 또 정기적으로 매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맘 편하게 일본을 뭐 즐겨도 돼? 하는 그런 약간의 뭐 죄책감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뭐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그런 양가 감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위안부 사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뭔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념이나 기준이 궁금해요. 저는 저 스스로의 신념을 말하기엔 사실 이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양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되게 지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근 2년, 3년 정도는 양가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역사 문제를 살짝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한국 내부에서 너무 많은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일 관계가 좀 화두로 떠오를 때는 뭐 국민 동의 청원 몇 번 하는 거 말고는 저는 약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양가적인 태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양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19년도에 수요 집회를 제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정의기억연대 횡령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진짜 짜게 식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국민들 정서가 좀 비슷했던 걸로 알아요. 막 분노가 하이라이트를 치고 이제 사죄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인데 혹은 약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게 중간에 이제 한국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는 한일 관계나 혹은 역사 배상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정치 이슈를 팔로우업하고 뭐 예컨대 윤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변제안 이런 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피해자를 배제하길래 피해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미연이 말한 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신디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일본이 사과하고 인정해야만 우리의 이 양가 감정도 풀릴 텐데 사실 그 사과를 일본이 하는 게 가장 맞긴 하지만 그걸 어쨌든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계속 잊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같이 봤던 그 시충마오 작가의 그런 컬러 사진처럼 뭔가 정말
아까 미연이 말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런 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우리한테 이런 일본과의 문제가 너무 지금 이제 정치로 자리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저는 역사적인 것 자체는 우리가 단호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일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많은데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식민지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외교 관계도 얽혀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은 반일 그리고 노제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감시자들 다음 주에도 뾰족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